결혼한 지 10년, 딸도 낳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숙 씨에겐 남모르는 병이 있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식이장애, 발작과도 같은 식이장애의 증상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입에서 쑤셔놓았어요. 안 먹으면 입에다 억지로 쑤셔놓고 헛구역질하고 토하려고 그러면은 매들고 토 못하게 입 막아버리고요. 안 먹는다고 배불러서 엄마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러면은 나가 뒤지라 그러면서 홀딱 벗겨서 내보내버리고요. 그 후 딸아이 또한 이상해졌습니다. 음식도 거부한 채 엄마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거시증 치료를 받으면서요. 애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토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마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9kg까지 내려갔거든요. 9살인데. 그러니까 키도 안 크고 유일하게 먹는 건 물하고 주스 조금 마시고 어쨌든 주스도 다 토해버리고. 엄마와 똑같은 거식증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병과 싸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얼굴을 가진 폭력적인 엄마입니다. 제일 슬플 때가 입 닦일 때. 이가 하나 부러졌거든요. 참 못됐죠. 입 닦일 때마다 슬퍼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가 왜 부러졌어요? 때려서요. 참 한심한 엄마죠. 죽는다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자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딸아이의 병도 엄마에 대한 나쁜 기억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엄마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어떤 날은 내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실제의 나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고 말이죠. 또 어떤 날은 거울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추하고 뚱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이 추해 보이고 1g만 살이 붙어도 마치 100kg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뿐 아니라 9살 딸아이까지 식이장애에 걸리게 만든 혜숙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물론 아직 우리는 그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의 후유증 정도로만 알려졌던 식이장애가 도대체 어떤 병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스물네 살 유리 씨는 거식증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유 무슨 카메라를 찍고. 거식증에 걸린 지 벌써 5년째. 이젠 뭔가 기댈 것이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가족들은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방을 확인합니다. 키 165cm에 36kg. 정상 체중보다 15% 이상 말랐을 때부터가 거식증인데 그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엔 28kg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다가 쇼크사로 사망하게 되는 죽음의 몸무게입니다. 저도 얼마 못 살 거라고 막 혼자 생각을 많이 했죠. 숨쉬기도 가쁘고 심장박동이 막 콩콩콩 뛰니까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몸무게면 자다가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고. 유리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만을 먹습니다. 식용유를 범벅해서 만들어 놓은 3공기의 볶음밥. 그러나 이 중 먹는 것은 하루에 1공기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닫아서 식탁 옆에다 항상 놔둬요.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꼭 3그릇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왠지 이렇게 놓으면 편해요. 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더기 종류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유리 씨는 지난 5년 동안 오직 집에서만, 그것도 혼자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끼니 때 먹는 주식은 건더기를 뺀 한 사발의 국물입니다. 또 물하고 섞어요. 물 섞는 이유는 뭐예요? 양 많아지고 짠 거 못 먹고 매운 거 못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먹다가 많이 혼났어요. 반은 물, 반은 국인 국물에 마요네즈를 탑니다. 진짜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탄 국물을 사발로 마시고 역시 마요네즈를 탄 반찬과 밥 3-4숟가락을 뜨면 한 끼 식사입니다. 이런 별스러운 식습관은 거식증에 걸린 후에 생겼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식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유리 씨는 오후와 새벽 등 하루 2끼를 먹습니다. 그나마 1-2년 전부터는 먹자마자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식사 한 끼에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 한 끼는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면은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조절이 안 됐어. 폭식증 환자 강혁 씨는 벌써 며칠째 연락도 없이 제작팀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날 밤 강혁 씨는 폭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혁 씨의 폭식 메뉴는 땅콩과 요구르트. 폭식증 환자들은 이런 폭식의 상황을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왜 그랬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잘 못 지내서 지는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모아 좀 계속 무너져. 아저씨 홀랑 망한 거예요? 지금 그 땅콩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는? 1시간 전부터. 강혁 씨는 이미 17개의 요구르트와 땅콩 2봉지를 먹어치운 상태입니다. 그 전에 라면 4개와 빵 6개, 수제비 1그릇까지 먹었습니다. 이게 전부 몇 개죠? 17개. 17개를 지금 한 번에 다 먹은 거야? 오늘 그럼 오늘도 폭식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진 폭식을 부끄러워하던 강혁 씨였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다짐한 자기 제어 능력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폭식을 말리게 되면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의사의 주의를 받았기에 우리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젠 맛이나 배부름조차 모르겠다며 강혁 씨는 연신 물을 마십니다. 폭식 1시간 30분째. 먹는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먹고 싶은 것 대신 먹은 것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불안해하는 강혁 씨. 잘 토하기 위해서 물과 땅콩이 목에 차오를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지금 본인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얘는 사이코죠. 폭식을 하기 전과 구토를 하기 전 강혁 씨는 비슷한 불안 증상을 보였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토하러 갈 건데요. 지금이요? 네. 토하러?
그를 달래고 싶었지만 구토를 하기 전 강혁 씨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형이한테 와서 얘기 좀 할까?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거? 지금 학관대 좀 했어요. 안 돼요. 안 돼? 네. 놔둘게요. 저랑 그 누나, 막 병원 다니는 누나들은요, 병원 오래 알았으니까요. 토하려고 해도 토가 안 돼요, 잘. 토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하려고 호스를 뭐 입속에 집어넣고 전깃줄을 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여기 위까지 집어넣고 토하고 그런. 평균 2~3시간 토하는 강혁 씨가 불과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물 5컵을 들이킵니다. 병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구토는 폭식 후 위안을 줬습니다. 손가락으로 시작됐던 구토, 이제는 칫솔에 약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됐습니다. 지금의 강혁 씨는 폭식과 구토 전보다 더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다음 폭식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또다시 폭식과 구토를 부르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토도 잘 안 났고요. 어제 저녁에도 많이 먹고 그냥 지금 엉망진창해요 그냥.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자신이 싫죠. 그냥 죽고 싶은데요. 용기가 없어 못 죽는 거예요. 유리 씨가 겪고 있는 거식증과 강혁 씨가 겪고 있는 폭식증이 바로 대표적인 식이장애입니다. 식이장애라는 질병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한계 속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식이장애 환자들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대나 대학생들의 경우엔 10%에 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만의 병도 아닙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 유리 씨의 꽉 담은 입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집어넣는 폭식증 환자 강혁 씨.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식이장애 환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은 고3 때 47kg에서 28kg까지 뺐습니다. 운동 강박증을 앓은 것은 그 이전인 중학교 때입니다. 틈 날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가 됐어도 막 오히려 막 더 열심히 해야지. 강혁 씨 또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뚱뚱해진 몸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뭐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돼지라는 놀림도 받고 그런 놀림을 받다가 또 여자한테도 그런 놀림을 받고 같은 남녀 같은 학생이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요새도 자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봐요.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가 봐 자기도 자신도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소망이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 병 고쳐야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솔직히 살 빠지는 거예요. 유리 씨와 강혁 씨는 똑같이 자신들이 식이장애에 걸린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을 직접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방사선 처리가 된 음식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화기관과 소화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먹기를 거부해 먹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거식증 환자 유리 씨의 검사입니다. 샌드위치를 먹은 후 15분마다 120분까지 소화되는 양을 방사선으로 촬영하는 이 검사는 유리 씨가 어떻게 안 먹고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유리 씨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위가 멈춘 듯 보입니다. 다이어트로 소화 능력이 떨어져 그만큼 배고픔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15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90분까지 했는데 위 안에 음식물이 상당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식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위의 운동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위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의 운동도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인 강혁 씨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강혁 씨는 눈에 띄게 위 속의 샌드위치 양이 줄어갔습니다. 불과 31분 만에 무려 반 이상이 소화가 됐습니다. 이는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빠른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위가 이제 팽창되는데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걸 중단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 위가 팽창하는 것에 대한 것을 포만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이어트의 직접적인 후유증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영양분 부족으로 구멍이 생길 정도로 뼈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거식증 환자인 유리 씨의 경우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인 20대 정상인의 뼈입니다. 이에 비해 유리 씨의 뼈는 한눈에도 듬성듬성 성겨 보입니다. 유리 씨의 뼈는 70대 노인의 수준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 그 원인은 심전도의 이상, 즉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와서입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오른쪽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해서 이뇨제라든지 하제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탈수가 오게 되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선생님,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이 거식증이. 검사 결과 거식과 폭식증 환자 모두 심각한 다이어트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그들의 이상 증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유리 씨는 오늘도 먹을 것을 사러 나왔습니다. 이상이 생긴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유리 씨는 거식증이 생긴 후 이렇게 먹지도 않을 음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표정한 유리 씨의 얼굴이 밝아지는 건 지금처럼 군것질거리를 사와 정리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만도 60여 개. 때는 빵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곰팡이 들어가고 나중에 버리고 막 이래. 안 먹으니까. 오늘처럼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기 시작한 것은 거식증에 걸린 후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자랑 빵을 여기다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없으면 허전하고요. 있으면 그냥 뿌듯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강혁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 평소 때의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좋아하는 순하고 서글서글한 청년입니다. 뭐 때문에 뭘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것까지 찍으시면 이걸 뭘 타야 찍어야 담배 피는 거죠? 가족이나 남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조심하는 강혁 씨가 변한 것은 폭식증에 걸린 후였습니다. 한번 생각 들어오면요, 뭐 한번 먹고 토하자 그런 생각 들어오면요, 그런 통도 전혀 안 돼요. 뭐 밖에 나가서 아무나 자꾸 때려가지고 돈을 뜯어내던 거 아니면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훔쳐오던 거 그래야지 통제가 안 돼요. 한번 머릿속 한번 꽂히면요. 부모에게 한 번도 대든 적 없이 커왔던 강혁 씨는 학교 아이들에게 돈을 뺏거나 음식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폭력적이 되는 행동으로 강혁 씨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경찰서에 잡힌 아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자기네 엄마나 동생한테 이래서 뭐 돈을 달라 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래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막 집안 뒤지고 막 난리를 피니까 자기 엄마가 말리면은 뭐 자기 엄마한테 막 화를 들리든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옆에서 그걸 봐도 얘가 한번 먹고 싶다 충동이 생겨가지고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정상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의 몸은 극심한 다이어트 후유증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식이장애는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대로 다이어트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육체의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관찰한 강박, 도벽, 충동과 공격성 등은 정신질환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이어트와 정신적인 이상 행동, 이 둘의 관계를 고민하던 저희는 마침내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실마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루어진 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굶을 수 있는가,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가. 미네소타 대학의 체육관에는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36명의 청년 종교인이 모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아 생체 실험. 평소 식사량의 반만 먹게 한 뒤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선량한 종교인들이었던 그들은 난폭해져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차원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정신 이상까지 보였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음식에 대한 강박. 그들은 접시까지 핥아먹거나 음식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식증 환자 유리 씨와 폭식증 환자 강혁 씨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이장애는 다이어트의 후유증일까요? 오랫동안 굶게 되면 누구나 식이장애에 걸리는 것인가? 이들은 몸매에 대한 부담으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야 하는 발레리나 지방생들입니다. 고등학생인 이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활발해지는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몸매라든지 이렇게 붓기에 민감해지다 보면은 월경 전이 되면은 조절이 안 되고 막 식욕이 자꾸 땡긴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스트레스 빡 받는단 말이야. 더 먹게 돼. 더 먹게 된다. 평균 4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온 발레리나 지망생들.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온 발레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들에게 식이장애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점 이상이 식이장애 위험군인데 아이들의 점수는 웃돌고 있었습니다. 폐질량 지수라고 하는 게 제일 의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식이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자주 한 적도 있어. 이게 근데 제가요 스트레스를 풀 때요 폭식으로 풀어요. 네. 스트레스 되게 자주 받아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러 가지 그냥 남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그렇지. 근데 운동할 때도요 남 시선이 자꾸 느껴져서. 그렇지. 왜 느껴? 어떻게 느껴져? 남들의 시선이 어떻게 뭐라고 느껴지는데? 그게요 딱 할 때도요 쟤 너무 뚱뚱해 막 이런 말만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같으니까. 이거 많이 힘들겠네. 조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56명의 학생 중 14명, 즉 25%가 식이장애 위험군이었습니다. 이는 직업 발레리나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진정 식이장애의 원인일까요? 기름 식용유를 먹으면요 토한대요. 일부러 음식을 자꾸 조금 먹게 되더라도요 일부러 식용유 같은 거 먹고 토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삼시세끼 다 굶어서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뻥튀기만 먹고 사는 애들도 있고요. 또 초콜릿 하나 있잖아요. 초콜릿 이만한 거. 그거 하나로 하루 버티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 운동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걸로 버티는 애들도 있고요. 결국은 몸매를 날씬하게 한다는 프레셔 때문에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제한하면서 이 심한 다이어트를 갖다가 만성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많은 학생들이 식사장애로 발전되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약 한 8배, 8배 정도 더 식사장애로 발전을 더 잘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식이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약 8배 정도 더 높습니다. 가능성이라.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식이장애의 원인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이어트는 식이장애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이유일 뿐이지 병의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식이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혹시 식이장애에 걸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순정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6개월간의 다이어트로 폭식증에 걸려 2번의 자살까지 기도한 식이장애 환자입니다. 순정 씨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식이장애에 걸린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에게서 식이장애에 걸린 특별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살의 순정 씨는 1년 전 이 길을 따라 세상과 단절된 폐쇄 병동으로 왔습니다. 폭식증을 앓은 지 5년째, 그동안 몸무게는 무려 20kg이나 불어버렸습니다. 취업을 위해 6개월간 다이어트를 한 후 걸려든 식이장애의 덫.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던 순정 씨는 제발 자신을 막아달라며 스스로를 창살 안에 가뒀습니다. 동생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2번의 자살 기도. 그녀가 스스로 폐쇄 병동을 택한 것은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번째 죽으려고 했을 때도 동생이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까무라쳤어요, 동생이. 동생은 혹시 그런 증상이 없고요? 동생이 잠깐 있었어요. 폭식 증상이? 네, 동생이 잠깐 있었는데 동생은 저처럼 뭐 심각하게 그러지 않고요. 네. 잠깐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고쳤나요, 동생? 네. 어떤 식으로 혹시 고쳤는지 말 들었나요? 동생 또한 폭식증이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 후유증 넘어 있는 그녀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정신치료극. 순정 씨는 가상의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뚱뚱한 여자 안 좋아하잖아. 예전에는 날씬했지만 폭식증을 갖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과연 내가 이렇게 뚱뚱해서 괴로운 거랑 내가 폭식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운 거랑 도대체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폭식증 있어도 날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처음에 터져나온 것은 역시 다이어트, 즉 외모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자기 혼자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네가 안 됐다는 건 나도 알아. 네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집안에 도움이 돼서 예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상고에 가서 3년 동안 너무나 방황했던 거 알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죽으려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사니? 깊이 들어가자 가난으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행복했던 시절을 선물했습니다. 뱃놀이,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준 기억이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자 순정 씨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내가 완전히 이 병 고치고 정말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동생한테 언니 몫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정말로 이번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순정 씨가 필요한 것은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잇따른 가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다이어트로 직업과 자신감을 얻으려 했고 폭식으로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식이장애라는 게 식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식이장애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망가진 몸의 시스템은 육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외모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우울증은 정신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순정 씨와 똑같이 폭식증을 앓는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식이장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식이장애 환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약 50여 년 전이었습니다. 내과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뇌 전문가와 신경생리학자들이 순정 씨처럼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식이장애 환자들을 가운데 놓고 병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생물학적인 병의 원인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식이장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간의 뇌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뇌 속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손상되면 폭식과 거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상하부는 먹는 것, 성욕, 스트레스와 공격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다쳐 폭식과 거식 등 식이장애에 걸린다는 것인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2마리의 쥐를 수술해 거식쥐와 폭식쥐를 만들었습니다. 화학약품을 투여해 거식과 폭식을 일으키는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찾아내는 것은 내측핵과 외측핵, 내측핵을 다치면 폭식을, 외측핵을 다치면 거식을 일으킵니다. 수술 뒤 2마리의 쥐는 분명 거식과 폭식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거식쥐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반면에 활발한 폭식쥐는 몸무게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시사하부는 우리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인간한테 있어서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그 조절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 감정이나 경험, 또 생각 이런 요인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인간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음식 섭취를 결정하는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식이장애가 유전인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 베시 웨스트, 다이어트에 관심도 다이어트를 한 적도 없는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거식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마침내 그녀에게서 거식증을 일으킨 식이장애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유전자 연구는 식이장애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식욕과 관련된 뇌 속의 수많은 물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식이장애 환자들의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세로토닌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식이 유전자는 바로 이 세로토닌을 받아 식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수용체였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의 덩어리입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면 뇌 안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그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신경세포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세로토닌은 바로 이 사이에서 뇌에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쪽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보내면 이쪽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러브 역할을 하는 것을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세로토닌과 관련돼서 발견된 글러브, 즉 수용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식이장애의 원인을 추적하던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세로토닌을 받은 수용체들이 각기 역할이 달랐던 것입니다. 수용체 1은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데 식욕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용체 2에서는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용체 3은 구토와 현기증을 담당합니다. 바로 모두 식이장애 증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뇌와 유전자에서 식이장애의 원인을 찾던 과학자들은 아직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식이장애 환자가 살아가는 환경이 뇌 속의 유전자를 변화시킨 것이다. 환경이 유전자까지 변화를 시킨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식이장애 환자들의 유전자를 변화시켰을까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유리 씨의 부모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내가 좀 무섭게 했지, 애들한테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많이 자단도 많이 치고요. 또 특히 여자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무서운 엄마를 생각을 해야지. 유리 씨가 깔끔하고 계획적이 된 것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전학년 개근에 늘 1, 2등을 지켜온 유리의 철저함은 강박증이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리 씨의 심리검사, 그림 속의 그녀는 늘 혼자입니다. 얼굴이 없는 고립된 사람입니다. 거식증 환자분이 그린 그림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가족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깥의 마루에서는 이 아버지, 엄마, 언니가 TV를 보고 있고 방에서 자기는 늘 누워 있었다. 어려서부터 늘 나만 혼자 고립되어 있었고 바깥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고 엄마, 아빠나 다른 가족이 자기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딸만 둘,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는 성격이 반대였습니다. 둘째 딸인 유리 씨는 활발한 언니에게서 부모에게서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둘 다 귀한 딸인데
엄마는 막내딸의 마음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장 아끼는 자매의 사진은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해 주시고 아마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낳기 더 싫어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해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거식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치료입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딸아이를 없습니다.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해야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무섭다.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한번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무섭다. 이렇게. 맏아들, 기대가 크기에 엄격하게 키웠는데 버거웠나 봅니다. 세상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경찰서에 병원을 헤맨 지 2년. 부자의 관계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병의 치유는 더디기만 합니다. 쟤를 이해를 해주는 것이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면은 거기서 어떤 싹이 트는 것 같아요. 이처럼 대부분의 식이장애 환자들은 성장기에 가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식이장애 환자들만의 캠프, 그들의 관심사는 집입니다. 지들끼리 통일해서 하는 게 무슨 거 아니에요? 낙찰됐습니다. 건강한 거식증 환자들이 토로하는 것은 버거운 부모의 기대, 엄격한 집안 분위기입니다. 아주 지나친 완벽주의, 강박증, 결벽증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완벽하게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착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년. 폭식증에 알코올 중독까지 겹친 진영 씨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폭식증의 경우엔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진영 씨는 엄마가 주는 사랑의 방식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술 마시게 하는 밤 아니었나? 너 우리 집에서 좀 사려줘 줄래? 너 때문에 집안이 창피해.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면 술을 마셔야 돼. 이 몸이 뭐야 이게 이 뚱뚱한 몸. 넌 술을 마셔야 돼. 우리 집안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너고 없어져야 할 존재가 너야. 그럼 아예 날 버려. 버리고 싶어. 치료사예요 치료사. 그렇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거지. 네가 좋아서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가 진짜 저를 죽이려고 진짜로 칼을 드셨는 건지 묻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나다는 애누까봐 결혼하기 싫다던가 무섭거든요. 진짜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죽이려고 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왔을까봐. 왜 딸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당신은 딸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 너가 아빠를 이해하지 못할. 아버지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딸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세요. 대화 좀 많이 나누고. 걔는 노력하는 게 없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안 보여요. 술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아니,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폭력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세요? 좀 사랑해주세요, 좀. 폭식증과 알코올 중독은 사랑해달라는 진영 씨의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영 씨는 자신을 괴롭혔던 엄마와 아버지를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어디서 이상한 미치지 않은 미친 병을 갖고 와갖고 그런다고. 가족들이 다 미친년이라고 말했어요. 다 미쳤다. 미쳤는데 곱게 미치질 않고 어디서 희한한 병만 갖고 왔다.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었어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조력해볼게요. 그게 뭐죠? 하트요. 하트? 사랑?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진영 씨는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처음 미음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방법을 배운다고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밥이랑 반찬이랑 한 숟갈씩 먹고 이렇게 아기가 돼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배웠어요. 진영 씨는 엄마의 말인 것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식이장애를 극복한 친구를 엄마처럼 의지합니다. 식이장애 환자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밥 먹는 것으로 투정을 하는 것처럼 이들 식이장애 환자들이 배고파했던 것은 이런 부모의 말과 체온이었습니다. 아기가 지금은 밥을 먹을 줄도 잘 모르고 사람들 만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할 줄 모르지만 지금은 너 우유 먹고 있지? 1년 뒤에는 너 밥을 먹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밥 양은 점점 조금씩 늘어갈 거고 넌 지금도 예쁘지만 엄마 닮아서 나중엔 더 예뻐질 거야. 그럼 병이 오래가도 안 버릴 거지. 엄마가 나중에 아이가 들어 죽어도 엄마는 네 곁에서 항상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부모가 밥을 먹여주며 안아주며 가르쳐주는 사랑을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먹는다는 의미는 달라져 있습니다. 외로워서, 허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생존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불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에 매달리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불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거나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선택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식이장애에 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로 파고 들어가서 만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오묘하고 고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었다고. 식이장애라는 질병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해 병에 걸린 그들 환자들과 인간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과학의 숙제로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